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연일 급락하던 테슬라가 오랜만에 2% 이상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는 2.44% 상승한 336.5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는 금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백악관에 방문하기 전에 상호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 의장인 마이크 존슨이 현지 시간 1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와 제약산업은 상호 관세에 대한 면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원유 재고가 급증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 발언을 함에 따라 국제유가가 2% 이상 급락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성공 투자를 향한 힘찬 발걸음 출발 증시와이드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소연입니다. 먼저 조금 전 들어온 소식부터 전달드립니다. 카카오의 4분기 영업이익이 1,067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33.7%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4,915억 원이고요. 전년 대비해서 6.6% 증가한 수치입니다. 더 들어오는 대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보합권 내에서 혼조 흐름을 보였습니다. CPI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죠.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이슈 와이드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화면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침에 있는 코인 이슈를 통해서 비트코인 9만 5천 달러 지지선을 유지하고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는 소식 먼저 전달드리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의 이슈와이드를 통해 숲보다는 나무를 봐야 할 때라는 이야기를 주제로 나눠볼 예정이고요. 개장 전 리포트, 관세에 대한 내성이 생긴 국내 증시 어제장에서도 보합권 내 혼조 흐름을 보였는데요. 향후 어떻게 상승 흐름에 대한 귀추가 주목될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에 생긴 소식들 오은비 앵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코인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 들어온 소식부터 말씀드립니다. 비트코인이 9만 5천 달러 지지선을 유지하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에도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금과의 상관관계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데요. 최근 10만 달러 박스권을 형성했고요. 9만 4천 달러 이하로 하락 시에는 9만 달러까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는 비트코인. 하지만 강한 매수세가 8만 5천에서 9만 달러 구간에서 유입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10만 2,500달러를 돌파하면 10만 6,5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 CEO는 비트코인이 2030년 150만 달러 도달 가능성을 전망했고요. 기관 투자자 유입이 장기적인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크지만 투자자들은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과 거시경제 지표에 주목하면서 향후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암호화폐 분석업체 TRM랩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이 탈취한 암호화폐 규모는 약 8억 달러로 전체 피해 금액의 35%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수치고요. 이 북한의 해킹 기술이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북한 해커들은 암호화폐 지갑의 비밀번호와 복구용 시드 구문을 탈취해서 이 자금을 더 빠르게 다른 계좌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해킹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해킹이 감지되기 전에 불법 거래를 완료해서 계좌 동결 조치를 시행하는데요. 또한 북한은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 운영업체를 지속적으로 변경을 해서 추적을 피해왔습니다. 지난해 6월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로 와사비 월렛과 사무라이 월렛이 운영을 중단하자 이 북한은 조인마켓과 믹세로 등 새로운 업체로 갈아탔습니다. TRM랩스의 아리 레드보드는 이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는 디지털 시대의 은행 강도와도 같다라고 말을 하면서 지난 5년간 수십억 달러를 탈취해서 무기와 핵 확산 자금으로 활용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해킹 후에 자금 회수보다는 사전 차단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암호화폐 산업에서 확산하는 디뱅킹 현상에 대해서 우려를 하면서 연준의 내부 감독 정책을 조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상원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은행들이 자금 세탁 방지 규정과 이 엄격한 감독으로 인해서 지나치게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최근에 디뱅킹 사례가 증가하는 점에 놀랐고 이에 대해서 연준은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 중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임명했던 금융감독기관들과 공화당 의원들은 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 통화감독청 등이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 이 디뱅킹을 특별 조사하고 있고요. 파월 의장은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이나 활동을 하는 은행가들에 대해서 기존 감독 정책이 내부 매뉴얼에서 삭제되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암호화폐 규제가 핵심 주제는 아니었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관련 문제도 함께 제기가 되는데요. 그는 스테이블 코인이 소비자 그리고 기업 시장에서 큰 미래를 가질 가능성이 있고 또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성인 4명 중에 1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미국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해시드 오픈 리서치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30대가 54%로 가장 높은 투자 경험을 보였고요. 40대, 20대, 50대, 60대 순이었는데요. 향후 투자 계획이 있는 응답자는 11.4%로 주로 40대에서 60대 이쪽에서 관심이 높았습니다. 국내 투자자의 24.5%는 해외 거래소와 탈중앙화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고요. 1억 이상 보유자의 62.5%가 자산의 절반 이상을 해외 거래소에 예치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 이유로는 높은 수익 기대, 주변의 추천, 입출금의 편리성, 24시간 거래 가능 등이 꼽혔고요. 가상자산 투자가 빠르게 대중화되고 있어서 이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서 한국도 법제화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 웨일스 뉴포트의 컴퓨터 엔지니어 제임스 하웰스가 2013년 실수로 잃어버린 하드디스크를 되찾기 위해서 해당 매립지를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드디스크에는 8,000개의 비트코인이 들어가 있고요. 현재 가치로는 약 1조 1,300억에 달합니다. 하웰스는 지난 10년간 뉴포트 시의회에 회수를 요청을 했는데 이 환경 문제를 이유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지난해 초에 소송을 제기하려고 했지만 지난달 기각이 됐는데요. 최근에 뉴포트 시의회가 해당 매립지를 폐쇄할 계획을 발표를 하자 이 하웰스는 매립지 매입을 고려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매립지 인수에는 법적 문제와 환경 규제 등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뉴포트 시의회는 아직 하웰스의 매립지 인수 가능성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일본 금융청이 암호화폐 세율을 기존 55%에서 20%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의 투자 환경을 크게 변화시킬 전망입니다. 일본 정부는 암호화폐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조치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2025년 6월 정책 개정안을 발표하고 2026년 정기국회에서 법안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율 인하는 금융소득세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이 되고요. 개인과 기관 투자자의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SEC의 ETF 승인에 맞춰서 일본도 비트코인 ETF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요. 승인 시 기관 투자자의 시장 참여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일본의 정책 변화는 글로벌 트렌드와 맞물려 있고 또 소프트뱅크를 비롯해서 대기업들의 암호화폐 투자 확대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이 규제 완화를 본격 추진하면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아시아 지역의 규제 완화 논의도 더욱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암호화폐 소식 전달해드렸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이 선정한 글로벌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첫 번째 소식부터 전달드립니다. 덴마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인수 시도에 맞서 캘리포니아를 사자는 온라인 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청원은 1조 달러를 모아 캘리포니아를 인수하자는 내용으로 현재 20만 명 이상이 서명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부터 그린란드 매입을 주장하며 재선 이후에도 이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석유와 가스, 히토류 자원이 풍부하고 북극 항로의 요충지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덴마크 총리는 그린란드는 판매 대상이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린란드 총리도 자치권을 강조하며 우리는 미국인이 되고 싶지 않다라고 반박했고요. 미국 내에서는 그린란드 인수를 지지하는 움직임이 있으며 관련 법안도 제출됐습니다. 법안은 그린란드의 이름을 레드와 화이트, 블루랜드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가디언은 미국의 그린란드 인수 노력이 점점 진지해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 해군 구축함 존슨호와 해양 측량선 바오디치호가 10일에서 12일 대만 해협을 통과해 중국이 강하게 이를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군 동부전군은 미 군함을 감시하며 경계 태세를 유지했고 미국이 대만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번 작전에는 측량선이 처음으로 참여해 해저 지질 구조 및 숨은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공해상의 항행 자유 원칙을 강조하며 국제법상 정당한 항로 이용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대만 국방부는 미군의 작전이 정상적이었다며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군사적인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춘제 이후 대만 인근 해역에서 해군 순찰과 훈련을 수행하면서 대응하고 있는데요. 미군은 대만 해협에서 정기적으로 항행 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캐나다 군함과 합동 작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미일 정상회담에서 대만 해협 평화 유지 필요성을 강조한 성명 발표 직후 진행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사우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주도하는 미래 신도시 네옴이 AI 데이터 센터 설립을 위해 50억 달러를 유치했습니다. 사우디 기업 데이터볼트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1.5기가와트급 AI 데이터 센터가 네옴 내 첨단 산업 단지 옥사곤에서 건설될 예정입니다. 해당 데이터 센터는 2028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네옴은 AI 연구센터와 관련 부처를 신설했으며 챗 GPT와 유사한 거대 언어 모델 즉 LLM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1,000억 달러, 약 145조 원 규모의 AI 프로젝트를 추가로 계획하고 있고요. 네옴은 홍해 인근 사막과 산악지대의 친환경 지능형 도시와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사우디의 탈탄소 국가 발전 전략 비전 2023의 핵심 사업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2023년에 이어 2024년도에도 세계 최대의 LNG 수출국 지위를 유지하며 글로벌 가스 패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 미국의 LNG 수출량은 8,690만에서 9,290만 톤으로 카타르와 호주를 제치고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이 러시아산 가스를 제한하면서 미국산 LNG가 유럽 시장을 빠르게 대체했습니다. 미국 LNG는 목적지 제한 조항이 없어 수출국을 다양화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 바이든 행정부의 LNG 신규 수출 동결을 해제하며 화석연료 확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의 다음 목표는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미국산 LNG를 중국과의 갈등에서 전략적인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일본과 대만, 인도 등은 미국의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미국산 LNG 수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공급 초과에 대비해 미국이 가스 공급을 선제적으로 늘려야 한다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 운영을 위한 안정적 전력원으로 가스가 재생 에너지보다 적합하다라는 점도 시사하는 점이 높습니다. 트럼프의 가스 패권 전략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 AI 관련 자회사 방문을 통해 공개 행보를 이어가며 AI 중심 전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윈은 항저우 알리바바 CC파크에서 직원들과 소통하며 AI 기반 사업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알리바바는 중고거래 플랫폼 쉐뉘 그리고 AI 검색 플랫폼 커크 등을 AI 중심 전략 사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전자상거래 부문 성장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 AI 산업을 통한 재도약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편 애플이 중국에서 아이폰 AI 기능 탑재를 위해 알리바바와 협력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콩 증시에서 알리바바 주가는 상승세를 이어가며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달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이슈와이드를 통해 더 자세한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더 넓은 시선으로 시장의 계획 세워보겠습니다. IS의 김태성 본부장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보합권 내에서 또 혼조 흐름을 보였습니다. 나스닥만 소폭 튀었죠. 미증시 분위기부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사실 어제 라이브로 아마 저녁에 미국 증시 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철렁이셨을 겁니다. 또 잘 가나 싶더니 또 지표 만나가지고 이렇게 힘들어지나?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CPI 지표가 우리가 생각한 예상치보다도 조금은 높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나스닥 본장 시작하기 전에 나스닥 선물지수가 약 1% 정도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락한 이후에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고 본장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애플의 역할을 해줬고 그동안에 많이 밀려 내려왔었던 테슬라가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여기에 코스트코라든지 월마트와 기존에 좀 내수주에서 강했던 기업들이 그래도 그들의 역할을 잘 해줬기 때문에 보합권에서 마무리되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CPI 지표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행스럽게 그리고 이제 빠르게 회복을 했는지를 돌이켜보면 일단 이번에 CPI 지표의 상당 부분이 LA 산불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높게 나온 어떤 리스트 요소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높지만 그래도 일시적인 상승일 뿐이고 앞으로 CPI는 천천히 잘 잡혀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판단을 한 그런 투자자들이 많았던 미증시였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또 쏟아졌습니다. 관세에 대해서도 불과 이틀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의약품, 자동차 여기에 관세 매긴다고 하니까 사실 좀 불편했었거든요. 하지만 간밤에는 이 관세에 대해서 유예를 좀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도 나왔고요. 또 이제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의 네. 푸틴이 또 전화 통화를 하면서 종전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는 소식도 좀 들려오면서 악재가 먼저 나왔지만 그 악재를 덮어주는 호재성 뉴스가 많이 나왔던 미증시다 보니까 이 정도의 마감도 저는 제법 만족스러웠던 어제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흐름이 우리나라 증시에 반영이 된다면 저는 정말 또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한 번쯤은 기대해 볼 만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섹터와 기업들이 많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증시는 보합권 내에서 혼조 흐름을 보인 채 마감을 지었습니다.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해서 0.5%, 전년 동기 대비로는 3%로 예상치보다 웃돌았는데요. 다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계절적인 요인과 일시적인 상승이 반영될 만한 이슈가 있었다라는 부분 역시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네. 테슬라가 반등했고요. 메타는 18거래일 내내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미국인 대표적인 강세론자가 M7의 밸류가 너무 높다라고 지적하고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매그니피 세븐이라고 하는 기업이 사실 지난 2년 동안 나스닥 지수를 좀 끌어올린 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여기서 작년과 재작년처럼 또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저는 욕심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 시간차는 좀 있겠지만 과거 그리고 이제 작년과 재작년보다는 이들의 힘이 그렇게까지 세지 않을 가능성은 높은 것 같아요. 또 이제 시장에서도 약간의 기류의 변화가 좀 감지가 되고 있죠. 우리나라 투자하신 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텐데 작년과 재작년 혹은 그 전에는 이 HBM을 기준으로 AI와 데이터 센터 산업을 봤을 때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12월 특히나 올해 1월에 우리가 설 연휴 시작 때 딥시크라고 하는 어떤 이 돌발 변수를 만나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미국 시장에서도 매그니피 세븐의 정식 종목은 아니지만 그만큼 못지않게 많이 움직인 쪽이 어디냐? 팔란티어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또 등장하고 있는 굉장히 강한 주도주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힘이 좀 떨어지긴 했어도 다른 종목분들이 그들의 공백을 잘 메꿔가면서 지금 순환매가 나오는 미증시이기에 그들이 떨어지고 그들이 답보 상태라서 미증시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수는 크게 변함없는 상황에서 관심이 쏠리는 쪽에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다. 우리는 그 변화에 조금 더 집중해서 유연하게 대응을 한다면 저는 충분히 작년보다 더 나은 올해의 포트폴리오를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7 추가적으로 배트맨 브로드컴까지 기술 기업들은 사실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팔란티어를 보더라도 새롭게 등장한 강한 주도주가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네이밍 역시 만들어질 가능성이 그렇죠. 높아 보이는데요. 자, 이제 트럼프 금리 인하 압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이 당분간 긴축적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 즉 금리 인하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입장과 함께 사이가 안 좋은 게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인데요. 금리 방향은 어떻게 보실까요? 사이가 안 좋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안 좋은데 미국 기자들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꼬치꼬치 캐묻더라고요. 연준 파월 의장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지금 트럼프가 하는 것이 어떻게 보이느냐, 잘하고 있는 거냐, 잘 못하고 있는 거냐라고 연준 의장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파월 의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다. 선을 딱 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자리에서 각자의 일을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 같은 경우에는 지표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사실 이제 지표가 나오기 하루 전날 청문회에서도 똑같은 기조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의 방향성을 띠고 있지만 그 속도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물가가 지금 잘 잡혀가고 있는 골디락스 시장이 보여진다면 우리가 서둘러서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를 전날 청문회에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지표 발표가 나왔죠. 지표 발표를 통해서 봤더니 트럼프도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강하게 요구하기가 참 애매한 지금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다소 속도감은 아쉬운 상황인 것 같고 이제 횟수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금년에 뭐 2번이냐 3번이냐 뭐 말도 많았는데 갑작스럽게 지금 지표 발표를 보고 이렇게 되면 금년에 한 번 더 어렵다. 금년에 동결되는 것 아니냐라는 또 우려의 목소리도 지금 커져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앞서서 저희가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이번에 CPI 지표에는 일시적인 요소가 너무 반영이 많이 되었고 또 관세가 적용되기 마지막 어떤 지표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지표보다는 추후에 나올 지표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그때 나오는 뉴스를 좀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게 맞다. 우리가 지금부터 금리 인하 언제 할 겁니다. 몇 번 할 겁니다. 그런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시장에 순환매가 돌고 있는 섹터에 집중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당장 순환매가 돌고 있는 섹터가 뭔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우선 국채금리가 뛰었습니다. 네. 간밤에 10년물이 4.6% 돌파했고요. 금리 동결 기조와 함께 국채금리가 또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네.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술 기업들 같은 경우에 좀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주가상으로 이미 반영되어 가고 있는 수치다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우리가 과거에 좀 느꼈었던 시장의 영향력보다는 많이 좀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채금리 올라서 국채금리 투자를 해야 된다? 그것보다 요새는 금에 대한 수요도 지금 잘 받쳐주고 있어서 선택 사항이 지금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채금리에 대해서는 일단 더 추적 관찰을 하셔야 되겠지만 오늘 하루 튀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시장의 기조가 바뀌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기술주들이 힘들다면 오늘 테슬라도 빠졌어야 됐고요. 메타도 저는 빠졌어야 됐다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그들은 올랐고요. 엔비디아도 사실 하락폭이 그렇게 크다라고 좀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를 덮을 만한 이슈, 그러니까 트럼프의 입에 모두 집중을 하고 있는 거고 이 관세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할 겁니다. 지금 이게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지 또 적용이 된다라고 했는데 유예도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적용이 되고 나오는 첫 번째 CPI 지표가 아마 본 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위치에서 섣부르게 판단을 하는 것은 저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 이런 이슈를 붙이면서 기술주들이 밀린다? 저는 기술주들에게는 기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딥시크가 나오면서 약간의 혼돈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비용 고효율에 대한 제품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것 아니야라는 약간의 기조의 변화가 생기는 거 아닐까라는 고민도 있었지만 결국 미국에서 지금 AI와 데이터 센터에는 HBM과 엔비디아가 여전히 역시나 확실히 대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 기술주들의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기술주들을 좀 담아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기술주를 보실 때 지금 엔비디아도 그렇지만 이번에 브로드컴도 그렇고 퀄컴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고 각자의 칩을 만들려고 고군분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큰 테마 중에 하나가 필요사 AI 기업이 인수된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이쪽도 결국 메타가 자체 칩을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목적인 만큼 저희는 뭐 설계 기업도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는 건 하드웨어잖아요. 그럼 뭘 봐야 되느냐? 반도체, 테스트, 소켓주. 그러니까 각 기업에 맞는 테스트 소켓은 여전히 지금 필요한 것이 확실시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리노공업이라든지 ISC, TSE 같은 기업들은 지금 만약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담아내야 하는 저는 원픽 중에 원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과거에 HBM 때문에 굉장히 강한 관심을 받았던 종목분들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은 매수하는 것에 저는 찬성입니다. 하지만 작년처럼 V자 반등에 대한 강한 힘이 나올지는 조금은 지켜보셔야 된다. 제가 앞서서 무슨 이야기를 드렸죠? 이제는 하드웨어에 대한 관심보다 미국도 지금 소프트웨어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좋은 건 알지만 투심이 강하게 붙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해당 매크로 상황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라는 말씀을 받았고요. 오히려 기술 기업들은 추미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들어봤습니다. 그럼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는 섹터들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희가 어떤 부분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까요? 일단 순환매가 도는 쪽 중에 이번 주에 가장 핫한 쪽이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방산, 조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들을 쫓아가야 되느냐 아니면 기다려야 되느냐의 선택지를 이제 놓고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빠르게 매도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계속 들고 있기란 너무 짧은 시간 안에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이들에게서는 그래도 30% 이상의 비중은 수익을 좀 확정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오히려 주 초반에 좀 힘들었다가 어제 이제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쪽이 변압기 쪽이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H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인데 저는 이쪽에 대한 관심도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다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건 지금 관세라고 하는 이슈가 언제 어느 시점에 시장에 영향을 줄지 모르겠지만 초고압 변압기 시장에는 관세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만의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변압기의 매출 비중이 높은 쪽, 그러니까 중소형 변압기 관련 기업들, 재룡전기, 재룡산업 이쪽은 변압기라고 하는 제품 자체가 배전판이라고 하는 이 제품 자체가 변압기보다는 진입 장벽이 좀 낮다 그래요. 그러니까 관세가 만약에 부과가 된다면 이 배전판을 만드는 기업들은 다소 좀 힘이 들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변압기의 매출 쪽이 높은 기업들을 저는 추리는 게 지금은 맞지 않을까 싶어서
첫째적으로는 당연히 HD 현대 일렉트릭을 좀 봐야 되겠지만 현재 구간에서 LS 일렉트릭의 커져나가는 변압기 시장의 매출도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새롭게 부각이 되는 쪽에 하나가 방산이 계속 강하다 보니까 방산하다가 그 힘이 우주로 넘어갔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항공우주가 어제 의미 있는 거래량을 동반한 반등세가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로켓랩이라고 하는 기업도 그렇고 스페이스X라는 기업도 그렇고 지금 다가오는 3월에 소형과 중소형 모두 또 추가적으로 위성 발사에 대한 스케줄들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를 필두로 하는 우주항공 쪽도 좀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주항공 미국 시장 기준으로 보면 당장의 먹거리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보면 사실 머나먼 미래의 이야기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 언제 성공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동안 버텨줘야 되거든요. 그 기준으로 보면 중소형주 쪽에서는 스페이스X와 가장 연결고리가 지금 높은 HVM이라고 하는 기업을 저는 선택적으로 보시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 있고 아니면 지금은 적자지만 뒷배가 든든한 기업이 있습니다. 세트랙 I는 뒷배가 하나그룹이에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기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일 수 있겠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방산조선이 순환매, 다만 그동안 많이 오르기도 했죠. 어떤 구간에 들어가야 될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구자균 LS 일렉트릭 회장이 트럼프발 관세는 오히려 우리한테 기회다라는 발언도 했었죠. 어제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전선과 변압기 전력은 더 롱텀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까지도 살짝 짚어봤고요. 자, 러우 전쟁 합의 소식으로 넘어가 보시죠. 오늘 재건주, 건설기계, 농기계 더 뜯어봐도 좋을까요?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선택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는데 최근에 중소형 건설사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근데 이제 중소형 건설사들이 움직일 때 재료가 자체적으로 기업의 실적의 어떤 개선세라기보다는 이 종전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이제 1200조 시장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종전에 우리나라 중소형 건설사들이 설 자리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저는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수주 입찰을 한다 하더라도 정말 누가 보더라도 아는 대기업들이 먼저 가서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그 다음 중소형 건설사와 협력을 통해서 일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우선은 대장주, 그러니까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이제 높다 보니 중소형 건설사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건설사 쪽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는 편이 투자자이기에 이쪽에 대해서는 저는 시청자분들이 약간의 호불호에 따라서 갈릴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히려 재건하면 지금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 저는 봐야 되는 쪽이 대동기어입니다. 그러니까 농기계 쪽을 왜 갑자기 그렇게 강조를 하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도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뭘 몰랐냐면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곡창지대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우크라이나 하면 저는 그냥 많은 미녀들이 있는 나라다라고만 알고 있었지 네. 곡창지대라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었거든요. 근데 전쟁 터지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지금 농산물이 거기서 지금 자라났었는데 그것들이 안 된 거죠. 그럼 그걸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트랙터에 대한 수요, 농기계에 대한 수요가 지금 많아져야 하는데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두 가지 기업이 있습니다. TYM과 대동기업. 이제 뭐 LS도 LS 엠트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지금 엮일 수가 있어서 LS그룹주도 이제 같이 보시는 것도 좋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대동과 대동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곡창지대 때문에도 이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일단 본업에서의 성과가 너무나 뚜렷하게 지금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미 시장에서도 지금 계속 판매량이 올라가고 있고 또 이제 농기계, 농기계 쪽은 AI라든지 자율주행을 붙이기가 굉장히 편하다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도로에서 주행을 할 때보다는 변수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러한 기술력들이 벌써 대동과 대동기업은 다른 기업들보다 한 발짝 앞서 있는 지금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재건이라고 하는 키워드 때문이라도 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대동과 대동기업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이기에 만약 없으신 분들, 재건주들이 만약 포트에 없으시다고 하면 저는 이쪽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 쪽은 다소 보수적인 관점 제시해 주셨고요. 농기계 쪽은 강조를 좀 해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사실 뭐 철강, 알루미늄 이렇게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렇죠. 오늘 저희가 오프닝 때 이야기를 했었던 속보 하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카카오 실적이 공개가 됐어요. 네. 지난해 영업이익 4,915억 원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6.6% 올랐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카카오와 네이버를 비교하면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우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를 업고 있고요. 네이버는 셀프 도생해보겠다라고 네. 하고 있는데 향후 방향성이 좀 갈릴 것이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 좀 더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까요? 상승 탄력을 고민을 하면 카카오를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카카오가 사실은 돈을 잘 버는 사업부를 분사하지 않았다면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거든요. 과거에 잘 나갔던 어떤 가격대까지 AI가 붙어서 다시 한번 성장세를 보이고 그 전사가 AI에 대한 수혜를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면 굉장히 높은 가격이라고 할 수 있었던 뭐 12만 원, 13만 원대까지 다시 가는 것도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볼 수는 있겠는데 그때와 지금은 많이 다르죠. 그때는 다 품고 있었다면 지금은 카카오는 품고 있는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이슈가 나온다 하더라도 상승에 대한 제한이 어느 정도는 저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카카오보다는 네이버를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참 속상한 게 요 며칠 샘 알트먼이 오면서 카카오니 네이버니 굉장히 많은 기업들 많이 만나고 있었잖아요. 또 카카오도 시장에서 관심 많이 받았잖아요. 샘 알트먼 가버리니까 거짓말처럼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상한 상황이긴 한데 저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엄청나게 큰 대시세가 다시 나오긴 힘들지만 기술적인 반등은 한두 차례 더 나올 수 있고 여기에 만약 그들이 말했던 카나나라고 하는 플랫폼이 AI가 결합이 되었을 때 소비자층들의 좀 어떤 흥행을 이끌어낸다면 추가적인 상승세도 한 번쯤은 더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건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 저는 안정적인 투자의 컨셉을 놓고 본다면 그래도 지금은 네이버가 한 수위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 지금 네이버는 스마트 스토어라고 하는 플랫폼이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페24 왜 지금 뜨고 있죠? 너튜브 플랫폼에 광고 붙이면서 뜨고 있잖아요. 메타가 왜 이렇게 좋은 실적이 났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의 페이스북 이런 플랫폼에 광고가 붙으니까 굉장히 많이 떴단 말이에요. 지금 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를 하고자 하는 것에 AI를 붙여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들에 대한 이 리스트업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작용이 되면 저는 훨씬 더 좋은 모습들을 보일 수 있는 기업이 카카오보다는 네이버이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쪽 얘기하다가 네이버 카카오 의견 여쭤봤고요. 우선 본부장님 픽은 네이버라고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나눈 소식들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의 이슈와이드 숲보다는 나무를 봐야 할 때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미국의 1월 CPI 상승률 3%대 진입을 했는데요. 관세를 이길 실적과 뉴스에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도 나눠봤고요. 조선과 우주항공 쪽 순환매가 돌고 있으니까 반드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태성 본부장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는 9시 개장 방송까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간밤에 나왔던 소식들 이가은 앵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이 지난달 오픈 AI에 15억 달러를 추가 출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총 출자액은 20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소프트뱅크 그룹 CFO는 2024년 4월에서 12월 결산 설명회에서 향후 수백억 달러 추가 투자설에 대해서 언급을 삼갔습니다. 그는 오픈 AI의 웨브사이트 접속 수가 경쟁사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며 후발 주자들이 따라잡기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소프트뱅크와 오픈 AI는 일본에서 합작사를 설립해 기업용 생성형 AI를 개발할 예정이며 오라클과 함께 5천억 달러를 투자해 AI 기업 스타게이트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고토 CFO는 자금은 투자자들과 공동 조달하며 각 기업이 10에서 20%의 지분을 보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소프트뱅크 그룹은 지난해 4분기 3,691억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비전펀드의 3,527억엔 손실과 쿠팡, 디디 추싱 주가 하락, 엔화 약세에 따른 환차손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 인해 커질 수 있는 불확실성을 경계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우에다 총재는 12일 국회에서 새로운 미국 행정부의 정책에 관심이 많다며 미국의 관세 및 이민 정책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한국, 일본, 아르헨티나 등에서 수출하는 철강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과거 1기 집권 당시 면제했던 관세를 내달 12일부터 종료하겠다는 방침이며 일본 정부는 재차 면제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관세가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으며 미국의 이민자 제한과 불법 이민자 추방 역시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한편 우에다 총재는 통화 정책과 관련해 특별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통화 정책 조정 속도는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2% 물가 목표를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혼다와 닛산 자동차가 오늘 합병 철회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협상을 시작한 지 약 2개월 만입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양사는 오늘 각각 이사회를 열어 경영 통합 협의 중단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혼다와 닛산은 2026년 8월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양사가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되는 방식으로 합병을 추진했으나 합병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혼다가 닛산을 자회사로 두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닛산이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지난 6일 닛산 우치다 마코토 회장이 혼다 측에 협의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양사는 합병 철회와 별개로 닛산이 최대 주주인 미쓰비시 자동차와 함께 전기차용 소프트웨어 개발 협업은 계속 논의할 예정입니다. 교도통신은 자동차 산업의 전기차 전환 흐름 속에서 역사적인 재편 계획이 2개월 만에 무산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로이터는 닛산이 혼다와 동등한 위치를 원했으나 혼다의 경영난 해결 방안을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정책을 가늠할 CPI가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금리 동결이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12일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5% 상승했습니다. 이는 월가 전망치인 0.32%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연간 상승률도 3%로 시장 예상치를 0.1%포인트 상회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도 전월 대비 0.4% 상승해 컨센서스를 0.1%포인트 웃돌았습니다. 12월 0.2%였던 상승률이 오히려 확대됐으며 전년 대비로도 3.3% 상승해 시장 예상치 3.1%를 넘어섰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영향으로 달걀 가격이 15.2% 급등하면서 식품 물가가 0.4% 상승했고 휘발유 가격 회복으로 에너지도 1.1% 올랐습니다. 주요 상승 요인은 주거비로 전월 대비 0.4% 상승해 전체 상승분의 30%를 차지했습니다. 전년 대비 상승률도 4.4%로 둔화 기미가 없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현지 시간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이 연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연방 하원 청문회에서 연준은 경제 상황에 근거해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면서 국민들은 연준이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확신해도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금리는 인하돼야 하며 이는 관세 정책과 함께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됩니다. 파월 의장은 전날 연방 상원 청문회에서도 미국 경제가 강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이 목표를 웃도는 상황에서 기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이날 청문회에서도 물가 목표에 근접했지만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며 당분간 긴축적 통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관세 정책과 감세, 이민자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것도 물가 관련 불확실성을 현재 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네, 개장을 약 12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보합권 내에서 혼조 흐름을 보였습니다. 나스닥만이 소폭 상승했는데요. CPI가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다만 계절적인 요인도 있었고 산불에 관련된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기도 했었고요. 우선 3대 지수가 충격 속에서 하락 출발하긴 했습니다만 러우 전쟁 합의 소식에 더불어서 상승 흐름을 좀 추세적으로 전환하려는 모습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우선 어제 우리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까요?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일장 한마디입니다. 관세 내성 생긴 국내 증시. 관세에 대해서 사실 1월부터 내내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어제 우리 증시는 크게 하락하지도 않고 그냥 양 지수가 보합권 내에서 혼조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추세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자, 어떤 테마들이 어제 주를 이었는지 테마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 열어보시죠. 먼저 더 위대한 미국,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가 있을지 찾아봤습니다. 미국 상원이 동맹국에서는 해군 선박 부품 건조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요. 미국 내에서는 사실 자국 조선업체만 함정 건조, 즉 만드는 게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우방국, 일본이나 한국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수주가 넉넉하게 채워질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제 조선과 기자재 관련된 종목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또 LS 일렉트릭 회장이 트럼프 관세는 오히려 전력 수요 확대된 기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력과 전선 관련주가 다시
한번 상승세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또 국내 최대 전력 전시회인 일렉스 코리아 2025가 개막을 했는데 LS 일렉트릭이 어제 11% 넘게 올랐고요.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불을 켜냈습니다. 전선과 전압, 변압기 관련된 종목 쪽은 다시 한번 크게 살펴봐도 좋겠다. 즉 롱텀으로 지켜봐도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더불어서 인공위성 관련된 종목들, 누리호 관련된 테마들도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창투사가 갑작스럽게 떴습니다. 창업 투자와 관련된 소식이죠. 메타가 퓨리오사 AI 인수 논의 소식에 창투사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상한가를 터치했는데요. DSC 인베스트먼트와 TS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나우 아이비드 상한가 터치하고 28%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파월이 꿈쩍도 안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청문회에서 트럼프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직후였었죠. 하루도 채 되지 않고 CPI가 발표가 됐는데 아직 인플레이션을 우리는 잡지 못했다, 즉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에 어느 정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1월 CPI는 0.5%포인트 급등에 연이어 3.0%로 예상치를 웃돌았는데요. 인터넷 대표주와 반도체, 제약바이오 일제히 하락 흐름을 보여줬는데 크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오늘 새벽 카카오가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즉 추세적인 반등을 꾀하고 있다라고 하는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 우선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교해서는 네이버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혹은 차익 매물이 더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짚어봐야죠. 불붙은 로봇주에 B2 차단 나선 증권사들. 로봇주가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로봇 테마가 아닙니다라고 선을 그어서 한가 직행한 그 기업도 있었죠. 로봇주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떤 로봇 회사인지 자세하게 명확한 근거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상승률 상위 10개 종목들 가운데 6개가 올 한 해 로봇주였는데요. 앞으로 모멘텀은 지속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신용 잔고도 급증해서 과열 우려가 커져가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제재가 좀 가파르게 진행이 된다면 그만큼 상용화도 늦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역시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의지, 그리고 일단 CPI가 튀었기 때문에 국채금리 역시도 10년물 4.6%까지 올라갔었죠. 오늘 우리 증시에서 기술주 움직임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특징주도 체크해 보시죠.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전일장 특징주인데요. 우선 반도체 장비 기업 IST가 코스닥 상장 첫날 70% 넘는 급등세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살펴봐야겠습니다만 일단은 반도체 장비 기업, 즉 기술 기업이라는 부분에 의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또 차익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가 없겠고요. 크래프톤 매출 2조 원이 넘는 실적에도 어제 시장에서 14% 넘게 하락했습니다. 시간 외 움직임도 그렇고요.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임 또 표현이 될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그룹주, 방산과 조선, 여기다 추가적으로 비트코인까지 더해졌죠. 무더기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하나시스템 어제 상한가를 터치했고요. 우선 하나 3란 주력 사업 영역입니다. 우선 사업적으로는 방산과 항공우주, 에너지 쪽을 가지고 있는 김동관, 여기서는 하나솔루션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오션이 눈에 띄는데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장에서 인공위성, 누리호 관련된 종목들로 인해서 상승하는 흐름, 테마별 이슈로 좀 올라갔었죠. 하나오션도 해운과 관련해서 HMM과 함께 오름세를 기록했다라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주도 마찬가지고요. 하나생명과 하나자산운용, 하나투자증권, 특히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과 관련해 엮여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유통과 로봇,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하나갤러리아 그리고 하나로보틱스가 눈에 띄는데요. 로봇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대기업이 손을 잡고 있는 만큼 함께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한양행 어제 6%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매출 2조 원 최초를 돌파하면서 2조 클럽에 가입을 했는데 영업이익은 16%가 넘게 감소했다라고 하는 부분, 즉 그만큼 남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유한양의 오늘의 흐름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일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은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론도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에 대한 대기도 있었고요. 특히나 밤에 있을 CPI 지수에 대한 대기 모드 속에서 경계감이 굉장히 짙은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조선주가 하드캐리하면서 움직였는데요. 또 핫한 섹터로 본다면 조선과 방산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 2기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로 조선, 방산 그리고 플러스로 전력까지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요. 오늘 이 세 가지 섹터 차례대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조선 쪽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방전은 역시나 눌릴 때 담아야 하는 걸까요? 눌릴 때 담았더라면 역시나 조선과 방산 쪽에서는 큰 수익을 또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조선 쪽부터 한 번씩 볼 텐데요. 어제 이제 크게 좀 시세를 냈던 배경은 여기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해군 함정 건조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지금 미국 안에서는 존스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존스법이라고 하면 미국을 다니고 있는 모든 선박들은 미국 안에서 만들어져야 되고 또 배 안에는 미국인 선원이 탑승해야 된다라는 조건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조를 하는 데 있어서 동맹국에게는 이 길을 좀 열어줄 수 있다라는 법안이 발의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화시스템과 한화오션은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바가 있습니다. 비율상으로 봤을 때 한화시스템이 60, 한화오션이 40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같이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바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법안이 실제적으로 좀 이루어지게 된다면 같이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플러스 알파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극 자원에 대해서 탐사하고자 하는 욕심이 굉장히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항로를 개척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쇄빙선이 필요할 텐데 지금 미국 안에서 북극에 갈 수 있는 쇄빙선은 3척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또한 다른 동맹국들에게 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까라는 상상의 좀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기존에 있었던 존스법입니다. 그래서 존스법이 개정되거나 혹은 예외 조항이 좀 생길 때 그럴 때 이제 국내 조선소 수혜가 가능하기 때문에 뉴스 체크는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럼 방산 넘어가 보시죠. 방산 쪽도 최근 들어서 시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박스권에 머물러서 가격이 좀 이 돌파를 못하는 거 아닐까라고 했는데 이제 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정반응하며 이걸 좀 뚫어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상으로 봤을 때 2월 17일 같은 경우에는 국제 방산 전시회가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최대 방산 전시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제 나왔던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정부가 방산 펀드를 조성한다. 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5년과 27년 이렇게 3년 동안 600억 원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 안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그리고 핫한 종목이라고 하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뉴스가 하나 추가적으로 더 붙어줬습니다. K9 자주포의 국산 엔진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라는 소식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집트 안에서 K9 자주포를 현지에서 양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국내 엔진이 탑재가 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방산 쪽에서는 실적에 정반응하면서 주가가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화에어로는 이미 어닝 서프가 나왔고 이제 일정상으로는 14일에 LIG 넥스원 실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나오고 나서 주가가 그대로 정반응해줄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전력으로 가보시죠. 전력은 최근 좀 눌려 있다가 다시 한번 좀 오름세를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좀 해봤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서는 전력 소비가 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라는 게 크게 봤을 때는 우호적인 매크로 상황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돌리고 AI를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전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전력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또 전력원들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원전 쪽은 가장 대표적인 전력원 중에 하나일 텐데요. 일정상으로는 2월 16일과 17일에 체코의 산업부 장관이 방한할 것으로 보이고요. 2월 25일에는 원전 컨퍼런스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남은 일정도 있고 3월에 본계약까지 쭉 추가적인 일정이 있어서 원전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이제 시장 안에서 LS를 좀 빛나게 했던 뉴스는 이거였죠. LS 일렉트릭 회장이 미국발 수주 소식을 전했습니다. 업체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거의 수주 단계에 와 있다라고 하면서 기대감을 좀 끌어올렸고요.
이미 테슬라 xAI의 배전반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랑 납품을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에 이제 공장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면 LS 쪽에게는 또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뉴스 마무리하고요. 예상 체결 지수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오늘 양시장은 플러스권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2,500선, 740선 디디며 오늘 선 서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문 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13일 목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 보합권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CPI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전년 대비했을 때 3%, 전월 대비했을 때는 0.5% 늘어났고요. 근원 CPI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3.3% 증가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늘어났고 앞으로 금리가 동결될 수 있겠다라는 전망도 깊게 자리하게 됐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지수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기분 좋게 빨간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0.41% 올라가면서 현재 2,560포인트 선을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0.47% 올라가면서 748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장 안에서는 의약품이 가장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0.57% 정도 올라가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화학 쪽에서도 0.39%, 반면에 종이목재라던가 섬유의복, 음식료품 쪽에서는 약간의 상승세만 보여주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살펴봤더니 기계와 전기전자, 운수장비, 우리의 이 지수 상승을 이끌어가는 주 원동력으로 꼽히고 있죠. 오늘장 안에서 강하게 상승을 켜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기계 쪽이 1.39%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철강과 금속이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업종들도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융이 1.27%나 올라가는 큰 상승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들 살펴봤더니 화학이 1.26%, 그 뒤를 종이목재가 0.8% 올라가고 있지만 출판과 복제 쪽에서는 1.1% 오히려 낙폭을 꽤나 크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5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다 상승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이 중국항 메모리 구매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증권가에서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가 상승의 촉매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일단 지난해 4분기부터 급락했었던 낸드와 디램 가격 하락세는 일단락이 된 것이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단독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 평택의 캠퍼스의 파운드리 셔다운을 해제를 한 가운데 이르면 6월부터 파운드리 생산 라인 가동률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갤럭시 S25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이 속도 테스트에서 아이폰 16 프로 맥스보다 훨씬 더 빠르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현재 주가는 0.18%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반도체 투탑 모두 다 상승을 켜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0.35% 올라가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1.62%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전고체 전지 충전 속도를 10배 정도 더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소식 어제장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오늘장 안에서 주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을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엔 지금 주가가 3.23% 가장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인도법인이 MSCI 글로벌 스탠다드 지수에 편입이 됐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1위부터 5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느 정도 좀 혼조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과 HLB가 1% 가까운 낙폭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일단 HLB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 HLB제약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14억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에 오늘장 안에서 2%대, 3%대 큰 폭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KB증권에서 이 바닥은 찍었으니 남은 것은 반등이다라는 신규 리포트를 발권을 했고요. 투자 의견에 바이를 제시를 했습니다. 다만 목표 주가를 기존의 20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하향 조정은 했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1.8%대 거의 2% 가까운 오름폭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증권사에서는 차기 MSCI 지수 편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으로 선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맵을 열어서 지금 우리 시장에서 과연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된 종목들이 조금 더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자기술 섹터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자기술 섹터 살펴봤더니 삼성전자 0.5% 이렇게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지금 보합권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지금 방산 등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장 안에서 시세를 꽤나 크게 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던가 LR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방산 3사는 모두 다 떨어지는 분위기 연출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방산업체 빅4의 올해 영업이익이 3조 원을 돌파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있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정부가 중소방산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서 정책 펀드를 조성한다라는 소식까지 모멘텀으로 적용을 했습니다만 오늘장 안에서는 주가가 꽤나 많이 빠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집트에 수출하는 K9 자주포에 탑재할 이 엔진이 현지 테스트에 완료가 됐다라는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3.27% 정도 떨어지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중동을 포함해서 두 개국과 우선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지만 현재 주가는 0.56%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0.15% 정도 올라가는 추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증권사에서 이 미국의 필리조선소 인수 절차가 마무리가 되면서 1분기 실적부터 연결 반영될 전망이다라면서 긍정적인 코멘트를 달아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제조업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을 이끌어갔던 게 조선주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주 시세를 한번 살펴보자면 하나오션이 0.27%, 삼성중공업은 0% 보합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HD 한국조선해양도 보합권, HD 현대중공업은 1.87%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장 안에서 강하게 시세를 분출했던 섹터들, 이 테마들이 오늘 장 안에서는 다소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LS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LS 일렉트릭이 5.6%, LS가 3.9% 아주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 구자윤 LS 일렉트릭 회장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발 관세는 전력 수요 확대 기회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변압기에 관세가 부과가 되더라도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을 수가 있고 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수주에도 거의 성공 단계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말 혹은 내년쯤에는 이 가시적인 성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장 안에서 지금 시세가 4.61%, 2.84% 강하게 오름폭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0.41%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이 자사주를 소각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BHI 같은 경우에도 지금 2,930억 규모의 LNG 복합화력 발전선비 공급 계약을 또 체결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붙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섹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는 의료기술, 제약바이오 섹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섹터 살펴봤더니 전반적으로 혼조세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일단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처음으로 매출 2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렇게 전통 제약사 중에는 처음으로 매출 2조 원을 돌파를 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는데 다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6%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오늘장 안에서 지금 주가는 2.28%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0.2% 아주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MSCI 지수에서 편출이 됐다라는 소식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셀리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백신 개발 연구 결과를 이 논문 국제학술지에 게재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었고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이 췌장암 항체 신약 임상 1, 2A 이상 시험에서 이 20명의 환자가 투약을 완료했다라는 이슈까지 있었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 전반적인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지금 리가캠과 SK 바이오팜은 각각 0.7%, 0.08% 올라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는 금융업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업도 마찬가지로 혼조세가 굉장히 짙게 깔려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흥국화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해 실적이 꽤나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하나손해보험도 지금 단독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자회사 캐로손해보험 경영권을 포함해서 지분 매각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자면 지금 삼성화재가 4%대 떨어지고 있고요. 삼성생명도 1.4%대 떨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0.42% 올라가고 있고 지금 우리금융지주도 0.4%, KB금융지주는 반면에 1%대의 하락세를 보면서 전반적으로 금융섹터 같은 경우에는 강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ISS 김태성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함께하게 네. 됐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먼저 개장하고 나서 지수부터 보면요. 그래도 다행히 오늘은 플러스권 켜져 있습니다. 네. 아쉬운 게 수급이긴 한데 현물에서는 빼고 선물에서는 그래도 일단은 매수 포지션 외국인 좀 찍혀 있는데 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 정도 흐름이면 저는 우리나라 증시 오늘 굉장히 좋은 출발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어제 이 CPI 때문에 약간의 이 국채금리의 변동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달러 환율이 이 정도면 굉장히 잘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 현물 시장에서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가 일정 부분 이제 상쇄되면서 지금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물에서 외국인이 매도를 하는 쪽을 살펴보면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던 쪽을 좀 매도를 하면서 오히려 이제 수급의 이동은 그동안 정말 소외받았던 쪽으로 이동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오늘 국내 증시 이 정도의 출발이라면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장중의 변화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간밤에 나온 뉴스에 따라서 우리나라 대형주들이 얼마만큼 또 수급의 힘을 받아서 추가적으로 상승할지 여부를 보시면서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관세 관련한 내용들도 좀 보면 일단은 상호관세에 대한 내용이 현지 시간으로 13일에 발표한다라는 네.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마 내일쯤 우리 시간으로는 확인이 가능할 거고 계속해서 관세에 대한 코멘트는 좀 나오게 될 걸로 보여요. 근데 다행히 일단 시장은 잘 버티고 있긴 한데 주말 사이에는 또 대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남은 이틀 동안은 일단은 관세에 대한 부담을 좀 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거의 트럼프 1기 때하고는 조금은 다르죠.
분위기가. 그냥 그때는 정말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상태로 미국과 중국이 이 첨예하게 대립을 했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의 좀 뉘앙스는 일정 부분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했을 땐 협의를 하겠다는 뉘앙스들이 많거든요.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 그리고 이제 호주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는 상호 관세라든지 보편 관세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상호 관세는 특정 나라만 혹은 특정 제품만 상호 관세를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서로 너희가 하면 우리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언제든지 협상할 여지가 좀 열려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변수는 있죠. 이 화살이 중국을 향했을 때 중국이 민감하게만 반응하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아, 맞대응으로. 그렇죠. 근데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면 당연히 시장에 출렁거림은 있을 수는 있는데 오히려 저는 그러한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 그동안에 사고 싶었는데 조금 깨름직해서 좀 불편해서 안 사셨던 분들에게는 기회일 수 있겠다.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 투자자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판단은 뭐냐? 내가 하나의 종목을 샀을 때 10주를 원래 사시는 분들이라면 사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5주, 그러니까 비중을 조금 줄여서 베팅을 하고 계시다가 이러한 변수들이 조금 해소가 된 이후에 비중을 확대를 하시거나 아니면 오히려 변수가 확대가 돼서 하락 조짐이 나오면 그때 저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는 게 더 나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다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세 때문에 눌려서 뭔가 좀 사고 싶어서 못 샀던 종목들을 담는다 하면 네. 앞서서 제가 브리핑했던 주제가 조방전은 네. 눌릴 때 담아야 된다라는 주제였었거든요. 일단 전력도 조금 올라오는 것 그렇죠.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좀 강력한 건 사실 조선일 텐데 가끔 뭐 수급이 이동하면서 차익이 나온다곤 하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 행복한 고민일 거고 그럼요. 뭐 신조성과도 여전히 뭐 나쁘지 않게 아직까지 룸은 좀 열려 있는 것 같고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 포트 안에서 조선이나 방산 전력들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다 가지고 가면 좋겠죠. 그렇죠. 그것도 지금 사는 거 말고 약 한 달에서 2달 전에 매수한 채로 계속 가지고 있으셨다면 너무 좋았겠죠. 너무 행복한 12월과 1월 네.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나라 일이 벌어지든 외국에서 뭐 누가 싸우든 뭐 하든 포트에 굉장히 행복한 기운이 있는데 그러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고민이 되죠. 그렇죠.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산다면 무엇을 더 많이 사야 되느냐.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 섹터 중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좀 바라본다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그나마 조금 더 있다라고 생각하는 전력기기. 그러니까 이 변압기 쪽을 좀 먼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너는 그럼 조선과 방산을 안 좋게 보느냐? 아닙니다. 그들도 너무 좋은데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연이어 급등한 부분이 굉장히 주가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현재 기준으로 세 가지 섹터에 세 가지 관련 기업들이 없으신 분들이 신규 매수를 한다라는 가정하에 매매 전략을 고려해 보면 저는 전력기기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에서 간밤에 또 날아들어온 뉴스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미국도 이 전력 공급에 대한 고민이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원전을 택하긴 했는데 원전이 상용화가 돼서 민간화돼서 이게 우리가 전력을 공급받는 데까지 기간이 5년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 5년 사이 동안 어떻게 하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직관적으로 지금 늘릴 수 있는 게 변압기, 배전 이러한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지금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이 딥시크 이슈 때문에 좀 출렁거렸어요. 딥시크가 저비용, 고효율의 이제 제품을 가지고 AI 시장의 판도를 약간 뒤집어 놓은 상태다 보니 과거보다 전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네? 라는 시선이 처음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계속 고민을 해보면 저비용? 그러면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기업들도 우후죽순. 나도 데이터 센터 할 거야. 우리도 AI 자체적으로 할 거야. 이렇게 이제 산업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력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면 늘어났지. 저는 충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여질 수는 있어서 대신에 이제 순서를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성을 놓고 보면 지금까지 성장한 기준으로 보면 1순위는 HD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이렇게 이제 순위를 매길 수 있지만 앞으로의 더 올라갈 수 있는 룸 그걸 기준으로 보면 반대가 되는 거죠.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처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시청자분들이 스스로 조금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룸이 남아있는 걸로 본다면 반대라고 했으니까 LS가 가장 먼저 오게 될 텐데 그저께 히어로 네. 종목이 한화였고 어제는 또 한화에다가 LS까지 같이 붙어있는 상황인 그렇죠. 것 같아요. 오늘 또 외국인이랑 기관 담아가는 거 보면 또 하나오션, 하나시스템, LS 일렉트릭, LS 머티리얼즈 이렇게 지금 담아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거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한화나 LS 이런 지주사 살 걸 이런 후회도 하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지주사에 대한 관심도도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 사실 뭐 안정성을 추구하자고 한다면 또 지주사도 빼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아직 뭐 좀 덜 오른 지주사를 좀 찾아본다면 떠오를 만한 종목들 또 있을까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제 한화라고 하는 지주사가 움직인 걸 보면 네. 저는 지금 앵커님이 질문하신 거 보고 바로 친 게 바로 LS거든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한화와 LS 안에서 해결을 보는 게 지금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뭐 제2의 한화, 제2의 LS 이걸 찾기보단 지금 LS 그룹주가 어제 한화에 이어서 지금 다음 주자로 부각이 되면서 지금 굉장히 좋은 시세들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거든요. 어제 한화 지주사가 처음부터 강했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 초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 시스템이 따라가고 하나 오션이 부각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가 움직였거든요. LS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LS 일렉트릭이 먼저 가장 부각을 받고 또 LS 에코머티 뭐 이런 쪽이 부각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 속에 저는 지주사 LS의 추가적인 상승세도 지금의 위치라면 한번 투자해볼 만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한화, LS의 공통점은 뭐냐면 관세를 이길 수 있는 뉴스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그룹사를 좀 고려를 해보면 LG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지금 두산이 과연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삼성이 과연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고민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룹사를 보시기보단 저는 한화와 LS 안에서 해결을 본다 했었을 때 LS의 선택지가 가장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CJ는 어때요? 일단 CJ 같은 경우, 오일이 하니까. 일단 CJ는 아무래도 이제 내수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하지만 이제 CJ 제일제당보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리온, 빙그레, 삼양식품, 농심 이러한 기업들이 오히려 더 시세가 지금 많이 난 상황이라서 저는 CJ 쪽은 조금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CJ를 보신다면 최근에 CJ ENM이 소리 소문 없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을 바라보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CJ 하면 우리가 또 가장 많이 아는 쪽이 CJ 대한통운입니다. 그러네요. 네, CJ 대한통운도 여러분들 한번 차트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올라왔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바닥권에서 지금 CJ는 그룹사 전체라기보단 그룹 내에서 지금 현재의 어떤 산업과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에 조금 발맞춰서 갈 수 있는 쪽은 올라오고 있으니 이쪽은 지주사보다는 개별 기업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2의 한화나 제2의 LS를 찾기보다는 그냥 그 종목, 그 지주사에 주목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제 어제 파월의장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론 이야기가 좀 나왔고 CPI도 이제 3%로 나오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뒤로 후퇴하는 움직임이 그렇죠.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금리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게 제약 바이오라서 이쪽 섹터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어제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의약품이나 자동차에 있어서 상호 관세 부과하는 거 면제하는 거 검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전히 삼바가 꺾이지 않고 대장주가 좀 잘 지켜주게 된다면 여전히 제약 바이오 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부장님 오케이 사인 좀 주실까요? 근데 이제 각자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종목별로? 네,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포진되어 있는 CDMO, CMO도 네. 작년에 이제 9월달, 10월달 처음에 이제 우리가 관심 가졌던 게 미국이 중국 규제하면 우시바이오를 타격을 할 거다. 생물보안법. 그래서 이제 수혜를 보는 기업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바이닉스, ST팜. 근데 여러분들 최근에 주가 흐름 세 기업을 비교를 해보면 작년 9월과 10월은 비슷하게 흘러갔거든요. 하지만 12월달, 1월달 넘어오면서 약간의 다른 기류들이 좀 형성이 되고 있어서 지금 제약바이오는 저도 개별 기업 스토리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 게 유리하다. 실적을 보신다면 일단 첫 번째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이겠죠. 두 번째로는 사실 셀트리온 한미보다는 최근에 실적이 가장 좋은 쪽이 바로 SK 바이오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술력 하면 알테오젠, 유한양액, 삼천당 제약 좋은 거 이제 다들 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위치에서 정말 공격적으로 사는 게 맞을 것인가? 그럼 산다면 어떤 명분을 가지고 사는 게 맞을 것인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참 애매한 위치인 것 같습니다. 제 기준으로 볼 때는 사기에도 그리고 안 사기에도. 맞아요. 그리고 이제 또 가장 뉴스가 강한 쪽은 이번 주는 올릭스가 네, 그렇죠. 시장에서는 일라일리랑. 핫하죠. 일라일리랑 사실 계약이 가장 먼저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쪽은 펩트론이었는데 맞아요. 펩트론보다는 지금 올릭스가 먼저 지금 계약 체결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이쪽이 다 쓸어갔단 말이에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저는 똑똑해졌다라고 느껴지는 게 올릭스가 됐으니까 펩트론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펩트론이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잘 정확하게 저는 잘 보셨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올릭스 다음에 펩트론과의 일라일리는 계약 체결이 또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기술력적으로 보신다면 알테오제 유한양의 3첨단 제약은 조금은 더 지켜보셨다가 펩트론은 손절 라인을 잡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한번 더 낫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올릭스가 좀 내리고 있긴 하고요. 펩트론도 지금은 한 2%대 약세 보이고 있긴 합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종목별로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것 같고요. 삼바나 SK바이오팜 말씀을 좀 긍정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일단 대장의 자리는 좀 잘 지키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바가 지금 0.61% 상승하면서 어느덧 지금 116만 원까지 올라와 있고요. 알보리펩도 강하게 움직이다가 요즘은 좀 보로노이만 좀 강세를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 부분도 주가의 흐름 보실 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올라오고 있는 테마들 중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우크라 재건이 아닐까 그렇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볼게요. 될 듯 안 될 듯 하면서 일단은 되는 분위기로 형성이 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밤 사이에 푸틴이랑 젤렌스키 대통령이랑 같이 통화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이제 일정상 보면 14일에 이제 뮌헨에서 안보 회의가 열리게 될 텐데 여기에 이제 벤스 부통령이 참석을 하게 될 거라서 네. 우크라 종전에 대해서 그 시나리오가 발표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살짝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재건이 실적이 받쳐주는 쪽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파티가 시작될 때는 좀 빠져나와야 되나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지금이 기회일까요? 일단 테마주로만 움직였다면 우리가 이제 그런 속소를 좀 들어야 되는데 이제는 테마가 아니라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총도 피했고요. 대통령도 2번 했고요. 이제는 하나만 하면 됩니다. 노벨상만 노벨 받으면 평화상. 되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그분이라도 네. 욕심 날 것 같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는 종전에 대해서 과감하게 좀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고 이제 여기서 이제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압축을 해야죠. 그렇죠. 만약에 실제로 이 수입을 발생시키지 못한 기업이라면 앵커님 말대로 정말 끝나기 전에 빠져나와야 되는 게 맞고요. 일단은 저는 수익 구조를 좀 고려를 해본다면 앞서 이제 개장 전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중소형 건설사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했었을 때 만약에 종전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건설사들 보고 입찰을 하라고 하는데 적자 기업들이 입찰을 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중소형 건설사들 지금 적자에 허덕이고 국내도 잘 못하고 있는데 해외까지 신경 쓸 여력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 쪽이 어디냐? 굴삭기, 지게차, 아니면 농기계죠. 그러니까 두산밥켓이라든지 HD 현대인프라코어 아니면 대동기어가 지금 가장 강하거든요. 제가 개장 전에 어떤 기업 말씀드렸죠? 대동과 대동기어 보라 말씀드렸죠. 대동기어 상한가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동기어 같은 경우에는 벌써 15% 이상 움직이고 있는데 대동기어가 상한가 가면 대동도 지금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종전할 때 가장 또 관심들이 많은 쪽이 요새 모듈러 주택입니다. 모듈러 주택, 조립식 주택. 그런데 과거에는 SOI 스틸텍이라든지 한미글로벌과 같은 중소형 기업들이 이쪽에 관심을 쏟았더라면 최근에 여러분들 뉴스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텐데 삼성 모듈러 주택 사업 진출했고요. LG 진출했고요. 두산도 이쪽에 관심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듈러 주택 쪽에서 덜 올라간 쪽을 좀 찾아보자면 히림이라든지 한미글로벌과 같은 기업들 한번 체크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크라 재건 쪽도 테마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좀 일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테마로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다만 이제 좀 덜 오른 종목들로 히림이나 한미글로벌 말씀해 주셨으니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오늘 좀 내리고 있는 쪽을 보면 유리기판이나 로봇, 그러니까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던 쪽에서 일단은 차익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원래는 SKC, 필옵틱스 이런 좀 종목들이 잘 가다가 그 뒤에 이제 후발주자로 PI나 뭐 한빛레이저 같은 종목들이 움직임을 좀 보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다 쉬어간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 후발주자들이 종가상 좀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마무리한 종목들도 좀 많이 있어서 시세가 지금 마무리돼가는 과정인 건지 아니면 지금 그냥 오늘은 많은 수급이 우크라 재건이나 이런 쪽으로 쏠리면서 차익이 단순하게 나오고 있는 건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저는 전자보다는 후자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객관적으로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로봇은요. 지금 많은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또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 가뜩이나 실적이 안 좋아서 이 시총이 맞는 거냐 맞지 않는 거냐 말도 많은데 시총은 더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휴림 로봇 같이 증자에 대한 이슈들을 지금 안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로봇주들은 다소 지금 종목을 잘 고르셔야 될 것 같고 만약 조정이 나온다면 저는 여전히 감속기 쪽, SBB테크라든지 SPG 쪽을 한번 바라보신 게 맞지 않겠나라는 조심스러운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유리기판은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이제 가장 속도가 빠른 쪽만 보시면 돼요. 속도가 누가 빠르냐면 SKC가 지금 빠릅니다. 최근 이틀 동안은 삼성전기, 삼성전자도 이제 유리기판 사업에 뛰어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쉽지만 삼성전자는 여기서도 이등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우선 SKC부터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뭐 삼성전자가 안 좋다라기보다 CES에서 이미 SKC는 완성품을 선보였습니다. 샘플 팔았다라고 그렇죠. 했죠. 호평도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서도 강조드렸다시피 지금 전력이 많이 필요한 이유는 데이터 센터가 지금 늘어나서이고 데이터 센터가 늘어난다는 것은 HBM이 여전히 필요하고 있다는 거고 HBM 블랙에 대한 가장 큰 단점이 여전히 발열이기 때문에 저는 유리기판이라든지 뭐 실리콘 소재라든지 이러한 쪽에 대한 관심도는 쭉 지켜보셔야 되기에 하루 빠졌다 그래서 실망하시고 하루 올랐다 그래서 희망을 갖고 그러지 마시고요. 저는 오히려 길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 3년 전에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처럼 저는 SKC와 필옵틱스가 그렇게 될 가능성 굉장히 높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천천히 보셔도 늦지 않는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유리기판은 진짜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로봇 쪽도 오늘 좀 빠지고 있긴 한데 이제는 이제 종목 좀 잘 골라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테마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 자리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미국의 의약품이나 자동차에 대해서는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걸 면제할 수 있다라는 코멘트가 나오게 되면서 일단 긍정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관세 때문에 좀 주가가 발목이 잡히는 움직임 보였는데 이번에 좀 이걸 떨치고 갈 수 있을지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2차 전지입니다. 이쪽은 참 빼놓을 수가 없는 섹터인데 아픈 손가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제 MSCI 편출되는 종목들이 좀 공개가 됐습니다. 편입된 종목은 없고요. 편출되는 종목들 보면 엔캠이나 LNF 같은 2차 전지 그리고 화학 쪽 종목들이 많이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비가 내리는 섹터긴 한데 수급이 좀 돈다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을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OLED입니다. 이쪽은 이제 중국 쪽의 이구 환신에 대한 효과 기대감 속에 같이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춘절 기간 동안 이구 환신 정책 덕분에 스마트폰 같은 휴대폰을 구매한 그 비율이 182%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에 대한 재고도 소진이 됐을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수요가 올라갈 수 있을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테마 함께 살펴봤고요. 본부장님 어느 쪽 먼저 보면 좋을까요? 일단 자동차부터 좀 봐야겠죠. 그러니까 죽다 살아났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딱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작년 뭐 가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자동차 판매량 좋고 맞아요. 전기차가 안 팔려도 하이브리드 차량이 있으니까 크게 걱정 없다라고 한 게 작년 3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좋다 할 때 참 밀려 내려가는 게 주식이기도 한 것 같아요. 4분기 고난의 4분기를 보냈고 이제는 좀 해가 필려나 싶었는데 또 관세의 발목을 잡으면서 그러니까요. 현대차도 그렇고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판매 데이터는 큰 변화 없지만 더욱이 원달러 환율에 따른 수혜를 받는다라고는 하지만 주가는 많이 안 좋았거든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지금 자동차 관세 유예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미국이 그냥 갑작스럽게 유예한다 그러는 게 아니라 지난 월요일, 화요일 동안 무슨 뉴스가 있었냐면 포드에서도 GM에서도 CEO들이 관세가 길어지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힘들다라는 강력한 어필을 좀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원화된 제스처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자동차주들은 그동안 많이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확실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민은 지금의 가격 괜찮다 그래서 매수를 한 다음에 이제는 유예가 됐으니 해결이 됐으니 V자 반등 나오겠지 생각하실 텐데 그것 또한 힘들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고민인 거죠. 가격적인 메리트는 확실히 생겼지만 지금 한 가지 또 넘어야 할 산은 판매 데이터의 성장폭입니다. 그러니까 판매 데이터 그 절대적인 수치만 놓고 보면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데이터를 볼 때 YOY 혹은 MOM을 보잖아요. 그러니 전년 동기 대비 혹은 전월 대비 이렇게 기준을 봐서 늘어났는지 줄어났는지 이거를 이제 평가를 하는데 늘어나는 속도가 현저히 좀 줄고 있다는 게 다소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가격의 매수는 괜찮지만 주가가 여기서 빠르게 올라가려면 그 성장의 속도라든지 성장의 폭이 조금은 더 탄력을 받아야 한다라는 의견, 즉 시간이 필요하고 확인을 해야 할 저는 시간을 좀 두고 보자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랑 기아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한숨은 좀 돌린 것 같습니다. 오늘도 3% 그리고 한 2%대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좀 반응을 해주고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판매 데이터가 늘어나는 속도가 지금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정상적으로 혹은 좀 더 빠르게 돌아와 줘야 주가 반등도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쪽은 아직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편출 종목들 보면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편출이 되면 사실상 수급이 나올 가능성도 빼놓을 수가 없어서 주가 움직임이나 추이나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예상을 해본다면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편출된 종목들에겐 미안하지만 그들 때문에 남은 기업들이 살 수는 있습니다. 남은 2차 전지? 그렇죠. 그러니까 편출되는 이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종목에 수급이 이동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발적으로 한 번 더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2차 전지도 관세 유예 지금 혜택을 받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캐나다에 25% 관세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날 2차 전지가 와르르 무너졌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합작사이지만 그 공장을 다 어디다 지으려고 했었냐면 그리고 어디다 지어놨냐면 캐나다에 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의 관세 이야기를 하니까 2차 전지가 화들짝 놀래서 그날 빠진 건데 일단 유예가 되고 있고 자동차도 지금 굉장히 완화된 그러한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급 순환매의 관점 그리고 지금의 가격은 싸다. 왜? 에코프로비엠 실적 발표가 됐죠. 네. 실적 처참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얼마나 많이 빠졌으면 추가적으로 빠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래 실적 안 좋아도 여기 밑으로는 안 빠지겠구나라는 투심에 몰리면서 지금 2차 전지에 어떻게 보면 순환매가 좀 돌아오고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그나마 상승 탄력이 좋은 쪽 대주전자 재료는 지금의 위치도 모아가실 수 있는 구간 중에 하나와 모아갈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의견 2차 전지도 다 안 좋다기보단 그 안에서 그나마 좀 체크해야 될 기업들은 체크해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편출된 종목들에게서 나온 수급이 다른 2차 전지에게 향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도 주셨고요. 일단 더 빠질 곳이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나마 희망적인 부분이 살짝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OLED도 짧게 보겠습니다. 이제 이구환신 휴가 덕분에 이제 OLED 쪽도 좀 관심을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낸드도 이제 어느 정도 재고가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다시 채워 넣으려고 이제 수요가 높아질 거고, 그럼 이제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일단은 가격이 올라갈 거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OLED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으로 좀 흘러가게 될까요? 저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아요. 두 가지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중국에서 판매됐다라고 하죠. 그런데 중국은 믿을 게 못 되니 우리가 어딜 보고 믿어야 되냐면 인텔의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들이 말하는 소비가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많이 팔리지 않던 PC까지 진짜로 팔았구나.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는 OLED 부품, 그러니까 소재 쪽
그걸 한번 보는 게 맞다. 아마 모바일 사셨을 때 플립 사신 분들, 폴더블 사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리고 노트북도 당연히 모바일보다는 OLED가 대형 면적이기 때문에 저는 OLED 장비 쪽은 이미 기판 때문에 많이 올라갔기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쪽은 소재 쪽이다. 그러면 소재 쪽으로 압축했었을 때 덕산 네오록스와 이녹스 첨단 소재를 우리가 뽑을 수 있는데 사실 이들이 이미 이 뉴스를 알고 먼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가능성이 높다. 아이폰도 갤럭시도 AI가 탑재된 제품이 나오게 되면 이 교체 수요가 살아나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오히려 조정이 나올 때 천천히 한번 바라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인텔 주가를 확인해 봤을 때 그렇다면 이구환신 효과가 실제적으로 나타났겠구나를 예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OLED 소재단, 오히려 덕산 네오룩스나 이녹스 첨단 소재 종목들 추천해 주셨으니까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부장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기대감으로 관련주들이 급등 출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2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서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면서 양국 정상이 대단히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동기어가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즉각 시작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전 이후에 우크라이나 재건에 농기계가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또 대동기어 농기계용 부품이 활용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차와 기아 등 자동차 주가도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조치에서 자동차가 제외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자동차와 의약품은 대상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방과 미용 의료기기 전문기업 동방메디컬이 코스닥 상장 첫날인 오늘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방메디컬은 지난달 16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 910.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공모가는 희망 범위 상단인 1,5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IPO를 통해서 모았던 자금들을 활용해서 미국과 유럽, 중동 등의 글로벌 시장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개장 초반 하더라도 양지수 모두 다 상승하면서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상승부를 켰었고요. 코스닥은 반면에 약간의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과연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지 가장 먼저 지수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0.43% 올라가면서 2,560선을 바라보고 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0.02%. 대신에 그 하락폭 자체는 굉장히 소폭이고요. 현재는 745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은 개인과 기관 투자자가 함께 매물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매물을 담아냈던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은 매물을 좀 출회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2,221억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안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나홀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보이면서 이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인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개장 때는 모든 업종들이 올라갔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업종은 화학과 섬유, 의복뿐이고요. 음식료품에서 거의 1% 가까운 낙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목재는 소폭의 하락세, 의약품도 0.36%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다음 업종들 살펴봤더니 오히려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지금 대부분 1%를 웃도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그 안에서도 기계 쪽이 2%가 넘어가는 오름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아래서는 금융과 건설이 1%가 넘어가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지만 이 기타 서비스가 1.53%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유통이 0.02%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쪽 살펴봤더니 섬유 의료와 음식료 담배 쪽에서는 하락 전환을 했고요. 종이목재라던가 화학은 그래도 계속해서 상승분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인데요.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09%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반면에 반도체 투탑 굳건하게 상승을 키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그 상승폭을 오히려 확대를 했습니다. 현재 1.56% 올라가면서 20만 2천 원 선까지 도달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 행정부 관세 조치에서 자동차가 제외될 수 있다라는 게 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현재 주가는 3.23%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시가총액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지금 상승률과 하락폭은 개장과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2.25% 하락폭을 조금 더 키워나가고 있고요. HLB도 0.8%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에코프로 BM은 3.7% 굉장히 강한 오름세 형성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1.8%,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3.49% 상승폭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맵을 열어서 지금 이 시장 속에서는 과연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코머셜 서비스로 지금 상업 서비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라던가 카카오페이 그리고 하이브가 대표적인 종목으로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브는 현재 0.2% 올라가고 있습니다. 엔터주라고 하면은 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있어서 무풍지대라고 꼽히면서 최근에 각광을 받았던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중에서도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제 BTS 전원 소집 해제가 되게 되면서 이제 제대를 하게 되면서 완전체로 컴백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앞으로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재는 0.2% 올라가면서 25만 50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영업이익을 YOY 대비했을 때 6.6% 올라가고요. 매출을 YOY 대비했을 때 4.2% 증가했습니다. 이 방금 전에 있었던 컨퍼런스 콜을 확인해 봤더니 AI 메이트가 상반기에 정식적으로 출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내놨으니까 오늘장 안에서 주가 추이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로는 전자기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전자기술 섹터 내에 존재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5공장 증설 가속화로 인해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주가도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의 BOE 같은 경우에 올해 2분기 애플에 공급할 LED, OLED 물량이 크게 줄어들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LG 디스플레이가 반사 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에 반해서 지금 주가 자체는 0.43% 오히려 하락폭을 조금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는 컨슈머 논 듀어러블즈로 지금 소비재 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비재 쪽 확인해 봤더니 일단 전반적으로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1%,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와 좀 다른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도 0.06% 떨어지고 있고요. 한진칼, 지금 대한항공 관련된 종목들 1.25%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섹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로는 컨슈머 논 듀어러블주로 소비재 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비재 쪽 확인해 보면 일단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꽤나 있습니다. 오리온이라던가 농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이 나왔는데요. 오리온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기대치에 부합하는 성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농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면에 지난해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를 하게 되면서 23.1% 정도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장 안에서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4% 관세가 면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시세 잘 가고 있고요. 현대건설도 4.3% 올라가고 있습니다. LG전자는 보합권에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LG는 0.4%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4% 강한 시세 분출하면서 20만 6,500원 선까지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섹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로는 지금 이송 배달 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안에서 과연 해운주들은 어떨까요?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송 배달, 대한항공만 현재 0.85% 올라가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을 살펴봤더니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CJ제일제당 같은 경우 0.6%에 떨어지고 있고 HMM도 1.63%로 꽤나 낙폭을 크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외국인의 매도세를 뚫고 그래도 나름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내렸었던 자동차나 2차 전지 쪽으로 오늘은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호 관세에 대한 발표 내용이 이제 내일 발표될 거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여기서 나오는 뉴스들 체크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리스크 관리도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